윤석열 대통령이 반일 감정을 정치에 활용하는 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 국내 유치 구상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한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철회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혼선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스위스의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가 UBS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23조 원 규모의 채권이 상각 처리됐습니다. 미국 대표 은행들의 구제에도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는 5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애플페이 출시 첫날 등록 폭주로 인한 결제 오류가 벌어질 정도로 신규 등록자가 몰렸습니다. 삼성페이의 대항마가 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40대 회계사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가 붙잡혔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내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화영 전 부지사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공범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부산에서 벚꽃이 102년 만에 가장 일찍 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주말엔 전국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가 4년 만에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지난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현 정부가 나라를 팔았다는 극단적 주장까지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정확히 23분 7,500자에 이르는 장문의 반박문을 국무회의에서 직접 낭독했습니다.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버리는 일이며 반일을 외쳐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세력이 있다며 야당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한 가지 사안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긴 시간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한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죠. 당장의 지지율 하락을 포함해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본의 호응 조치가 더 중요해졌고 이어지는 한미일 외교일정 역시 이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짜여질 걸로 보입니다. 먼저 황선영 기자가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부터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차 대전 당시 미래를 강조했던 영국 윈스턴 처칠의 말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바로 보고 기억해야 하지만 발목 잡혀선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전임 정부가 한일 관계를 방치해 경제와 안보,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건 대통령의 책무를 져버리는 거라고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극렬한 반대에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어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도 상기시켰습니다. 박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삼성, 현대, LG, 포스코와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또 198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교류가 확대되는 새 지평이 열렸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하면 일본도 호응할 거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박정희, 김대중 두 전 대통령의 사례를 함께 설명한 건 한일 관계를 이념이 아닌 국익 차원에서 풀어가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경제협력관계 회복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부품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고 LNG 분야 협력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어서 박상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한일 경제관계 회복에 신호탄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300조 원이 투입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에 일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의 반도체 기술력을 결합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한국 기업의 뛰어난 제조 기술과 일본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이 연계되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액화천연가스 LNG 분야의 협력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LNG 수입 1, 2위 국가인 두 나라가 공급망 협력을 통해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수출입 걸림돌도 해소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반도체 관련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우리나라는 일본을 상대로 한 WTO 제소 절차를 철회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일 수출 규제 현안 원성 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을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더해 한일이 상호 수출 심사를 우대해주는 화이트리스트 복원까지 지시했습니다. 산업, 통상, 금융, 과학기술 등의 양국 장관급 회의를 열고 반도체 바이오 분야 협력 채널을 신설하는 등의 후속 조치도 주문했습니다. 그동안 경색됐던 한일 관계가 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을 발판 삼아 빠르게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대통령의 발언이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과 박진 외교장관, 김성한 안보실장 등 한일 협상을 주도한 5명을 신을사오적으로 규정하며 맹공세에 나섰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독도와 위안부 논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오현주 기자입니다. 여야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때도 정말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외교라는 극렬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현 정부가 미래지향적으로 이 문제를 아주 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은 대승적 결단이 아니라 국격을 무너뜨린 친일적 결단이다. 야당이 일본 언론의 보도를 근거로 한일 정상이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했다고 주장하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목소리를 높여 부인했습니다. 독도 문제가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적 없습니다. 일본 말을 믿으십니까? 한국 정부 말을 믿으십니까? 우리 기업이 먼저 배상하고 그 금액을 일본에 청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야당이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면서 공방은 더 거세졌습니다. 대통령이 주권자의 이익을 저버리는 배임 행위에 해당됩니다. 명백히 법률 위반이고 직권 남용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접근하고 있는데 이게 삼전도의 굴욕이고 제2의 이완영이고 이에 더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외교 라인을 신을사오적이라고 비난했고 여당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으로 한일 협력을 이끌어낸 김 전 대통령도 만국적 야합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일본의 하수인이냐고 맞받았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전체적 맥락에서 보면 대통령 입장에선 지금 상황이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본인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는 데 대한 서운함도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잘잘못은 결국 국민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 오늘 발언 역시 정치적 승부수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대통령이 이렇게 길게 하는 건 전에 없던 일이죠? 어젯밤 늦게까지 메시지팀이 달라붙어서 원고 작업을 했고요. 그 발표 직전까지 윤 대통령이 계속 수정을 하면서 대국민 설득의 포인트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 참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다 직접 썼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대통령의 정면 돌파 의지가 아주 강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정부를 아주 강하게 직접 비판한 게 눈에 띄었는데 역시 대국민 설득의 시작점은 거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윤 대통령이 그 부분을 상당히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약하면 그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협정을 사실상 파기를 했고 그 징용 판결 이후에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하니까 경제와 안보를 포함한 대부분의 양국 교류를 크게 축소시키면서 그 피해를 국민들이 부담하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이 상황을 방치하면 한일 관계는 회복하기가 어렵게 되고 미래 세대에도 큰 부담을 지우는 그런 거여서 통치자로서 결단하게 됐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정희,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을 언급한 건 이제 그 반대의 경우겠고요. 그 윤 대통령이 그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었던 당시에도 반대가 심했다고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불욕적이고 매국적 외교라는 극렬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박 대통령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집어먹는 것이 바로 굴욕적 자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당시 그 언론 보도를 찾아봤는데 그 망국적인 처사, 국민 우롱, 독선적 사고방식이란 야당의 비판이 거셌고요. 무기한 단식도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윤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이 협정으로 일본이 유무상으로 준 총 5억 달러의 자금이 경부 고속도로 건설과 그 포항제철 건립에 쓰이면서 국가 발전의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이런 방식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가면서 떨어진 그 성장 동력을 살리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결단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건 이 문제는 이념과 관계없는 문제다. 이걸 강조한 것이겠죠? 예, 그 실제 역대 정부에서 그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았던 게 바로 김대중 정부였습니다. 그 민주당이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만큼 과거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한일 관계 철학을 윤석열 정부가 그 계승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윤 대통령은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 회담 특별 담화문하고 김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모두 읽고 메시지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자, 프랑스와 독일 관계도 언급했는데 이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좀 오늘 연설에 자세히 언급되진 않았습니다만 그 보불 전쟁 때부터 1차 세계대전까지 오랜 갈등을 겪은 그 두 나라가 1960년대 미래를 강조하면서 엘리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정부 인사부터 민간과 청년까지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식인데 한일 관계에도 이를 적용하자는 겁니다. 다만 그 2차 대전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의 사죄와 배상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은 좀 감안돼야 할 부분입니다. 예, 뭐 내용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충분한 호응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게 또다시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번 정부 해법 발표는 다소 좀 서두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달 2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기시다 정부 입장에서도 그 관계 개선에 로드맵이 필요했을 겁니다. 예.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 언론들이 우리에게 불리한 보도들을 내는 것도 일본 내부의 정치적 환경을 간접적으로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그 방일 이후에 일본 내 여론도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어서 추가적인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황을 진전시킬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예, 국익을 챙겨야 하는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국민 감정 사이의 괴리 이걸 어떻게 좁히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김정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현행주 52시간 개편안을 내놓고도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논란과 비판이 가라앉지 않자 역시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국회에서는 그간의 정책 혼선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과했습니다. 대통령이 제시한 이번 개편안의 기본 방향은 박재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주 69시간제 논란을 직접 정리합니다.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보름 전 발표된 정부 입법 예고안을 거둬들이면서 주 60시간을 상한선으로 제시한 겁니다.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선 대통령실과 정부의 입장이 제각각이라는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무슨 정책이 이렇게 대통령 말 다르고 장관 말 다르고 또 대통령실 말 다르고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도 전면 재검토에 힘을 실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육자가 이제 안 나오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도 한번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고. 이정식 장관은 정책 혼선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제가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그건 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60시간을 넘지 않는 근로시간 개편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일단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은 곤란하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주 52시간보다는 8시간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휴식 시간을 어떻게 보장하느냐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검토 중인 대체 방안들을 윤수영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처음 발표한 것을 다시 검토합니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바꾸면서도 주 60시간을 넘지 않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11시간인 연속 휴식 시간을 연장하는 겁니다. 퇴근에서 출근까지의 시간을 현행법상 11시간에서 13시간으로 2시간 더 늘리면
60시간 초과 근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연장 근로시간이 늘어날수록 초과 수당을 누진 적용하는 방안, 현재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인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보면 그런 정도의 수정이 그나마 합리적인 수정이라고 봅니다. 장기 휴가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기록 관리, 공짜 야근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여론조사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새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정치권의 먹구름은 또 있습니다.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청문회를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반인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적절치 않다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수에 밀려 끝내 막지 못했습니다. 관련한 여야 논란은 김태훈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장, 여당 의원들의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민주당이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 안건 표결을 강행하자 항의의 뜻으로 퇴장한 겁니다. 퇴장도 의사표현의 한 종류니까요. 그 직후 민주당은 단독으로 청문회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위는 31일 청문회를 열고 증인으로 정 변호사와 아들을 변호했던 송모 변호사, 서울대 부총장과 민사고 반포 교장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여당 몫으로 넣는 꼼수를 써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킨 뒤 청문회 개최 안건을 통과시켰다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8시 안건조정회의를 하면서 7시 54분에 전화로 공지하고 8시 2분 회의 시작 이후에 문자로 공지를 했습니다. 이런 회의는 무효입니다. 오늘 참석 불가다 이런 답변을 해오셔서 그래서 기다리다가 여당은 야당의 청문회 단독 처리는 아들의 학폭 논란을 빚었던 정청래 의원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여당은 청문회 범위를 고위공직자 자녀로 넓혀 정 의원 아들의 학폭 의혹도 살펴보고자 했지만 민주당이 안건에서 제외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자, 이렇게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민주당이 논란 있는 사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치권은 물론 방송계,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논란이 큰 방송법 개정안입니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지금의 야권에 유리하게 바꾸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 역시 수로 밀어붙여서 본회의로 직접 회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결정된 거나 다름없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는 없습니다. 보도에 신유만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과방위 회의장을 줄지어 빠져나가고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만 남아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토론 종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세요. 오늘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규모와 구성을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언론을 독립시키고자 하는 이 방송법의 통과를 더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회에 친민주당 성향의 인사들을 채우려는 민주당의 방송연구장악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 입법 족주가 끝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방송 지배구조 개선입니까? 개악이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좌파 소굴로 만들어 편파 방송을 만들겠다는 목적입니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습니다. 야당의 본회의 직회부는 지난해 7월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뒤 양국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은 30일 이후 표결해야 하는데 169석의 민주당 의석을 감안하면 통과가 유력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또다시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올리는 직회부 카드를 써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직회부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도입된 제도이고 왜 문제가 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먼저 직회부라는 제도 어떤 건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본회의로 올리기 전에 이 법사위를 반드시 거치는데요. 이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법안을 붙들고 있다면 60일이 지난 시점에서 상임위 위원들의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사위가 원래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지 이 문구가 적정한지를 따지는 곳인데 이 사실상 상원 노릇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생긴 제도입니다. 예, 제도의 취지는 이해가 되는군요.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 처리를 막고 있다면 뭔가 견제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이 제도는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면서 생겼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다수당이 5분의 3 이상을 채우기가 힘들어서 거의 활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이 세무사법 개정안을 법사위를 건너뛰고 직회부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기재위에서 이 여야 합의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말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처리 과정에서 이 직회부 조항을 법사위 패싱용으로 처음 선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선 못할 게 없겠군요. 방송법 역시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내주면서 대신 법사위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했습니다. 이 법사위에서 주력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해서 미리 손을 써놓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허를 찔린 셈입니다. 자, 법사위를 건너뛴 법안은 바로 본회의로 상정이 됩니까? 네, 바로는 아니고요. 이 30일간 여야 합의 기간을 둡니다. 이 30일마저 지나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서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 총 9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법안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말고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은 상임위의 수적 구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민주당이 이렇게 마음만 먹는다면 직회부할 수 있는 상임위가 얼마나 되죠? 네, 예결위원회를 뺀 전체 상임위 17곳 가운데 이 9곳에 이릅니다. 이 모두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이면서 민주당 성향 야권 의원들을 합쳐서 5분의 3 이상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하기로 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입니다. 예, 사실 국회 절대 다수를 이용한 민주당의 꼼수가 이것뿐만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2019년 공수처법 처리 때는 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막으려고 임시국회를 쪼개서 열었고 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킬 땐 민주당 의원을 이 위장 탈당시켜서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를 무력화시키기도 했습니다. 국회 내에 다양한 제도를 만드는 이유는 타협과 협의의 정치를 하라는 거거든요. 운영하는 주체인 국회의원들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점이 여실히 드러난 거고요. 만약 이런 일방통행이 일상화되면서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면 민주당의 책임이 크겠지만 국회를 이렇게 만든 유권자들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 또 다른 뇌관이 등장했습니다. 이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진 금융위기에 각국 정부가 직접 대응에 나서면서 진정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파산 직전까지 갔던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가 UBS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안전자산으로 여겨진 거액의 채권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우리 금융시장도 이 사태를 신중하게 지켜봤습니다. 우리 역시 금융회사들이 주식보다는 채권 형태로 자본 보강을 많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제2, 제3의 크레디트 스위스가 나올 수 있어서 우려가 커집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정부 주도로 크레디트 스위스를 초고속 인수한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 UBS. The takeover of Credit Suisse by UBS is the best solution for restoring the confidence that has been lacking in financial markets recently. 진정되는 듯했지만 불똥은 채권 시장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크레딧 스위스 주주는 22.48주당 UBS 한 주를 받게 된 반면 크레딧 스위스 채권 가운데 22조 6천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은 모두 상각 처리됐기 때문입니다. 코코본드라고 불리는 신종자본증권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때 투자자 동의 없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위험 자산인 주식의 가치는 인정받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채권이 오히려 휴지 조각이 되면서
채권 보유자들은 소송에 나섰습니다. 기존 금융질서와 어긋난 상황에 대규모 채권 매도, 본드런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금융사들은 주식보다 채권 형태로 자본을 키우면서 지난해 국내 신종자본증권 발행액은 5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채권마다 다 성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좀 검토하는 과정들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 불신이 곳곳으로 전이되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미국 금융시장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폐쇄된 뒤에 미국 중소은행 퍼스트 리퍼블릭이 이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으로 지목됐는데요. 위기설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가가 5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월가는 2차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미국 대형은행 11곳으로부터 39조 원을 수혈받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This week's actions demonstrate our resolute commitment to ensure that our financial system remains strong and that depositors' savings remain safe. 하지만 살얼음판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 새 주가가 반토막 났는데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막 떠오른 시점과 비교하면 90% 가까이 추락한 수준입니다. 신용평가기관들이 퍼스트 리퍼블릭의 신용등급을 잇따라 강등한 게 예금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면서 자금 이탈도 이어집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 은행이 폐쇄된 지난 10일 이후 퍼스트 리퍼블릭에서 빠져나간 예금은 약 700억 달러, 전체 예금 규모의 40%에 달합니다. 월가 황제로 불리는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이 구원투수로 나서 2차 구제를 추진 중이지만 금융위기 시작점을 뜻하는 민스키 모멘트 가능성이 커졌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신뢰 형성이 잘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상황이 길어지면 경기에도 당연히 좋지는 않겠죠. 한편 사태의 불씨를 당긴 실리콘밸리 은행은 매각에 잇따라 실패하며 당국이 분할 매각을 추진 중인 가운데 부도은행 인수 경험이 많은 퍼스트 시티즌스가 인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이 증거까지 인멸하려 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허위 문서를 제출하고 주변인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하도록 했다는 건데요. 이달 말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과 보좌관에게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5천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지역구 직원이 무급으로 일했다는 근로계약서를 내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직원은 모두 돈을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나 허위 문서로 판명났습니다. 하 의원은 도의원 입후보자로부터 공천 대가로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데 검찰은 하 의원 보좌진이 돈을 전달한 참고인 2명에게 휴대전화를 폐기하도록 종용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휴대전화는 모두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하 의원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영장에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 의원은 현역 의원이어서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한데 이번 달 말쯤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하 의원 소속인 여당은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결정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40대 회계사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으며 50분 동안 운전을 이어가다가 붙잡혔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정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차량이 급히 멈추더니 차선을 바꿔 다시 급가속합니다. 잠시 뒤 경찰 순찰차가 차량을 뒤쫓아갑니다. 어제 오후 5시 43분 서울 강남 태해난로에서 이 차량은 첫 사고를 낸 뒤 도주했습니다. 사고 운전자인 40대 회계사 A씨는
첫 사고를 낸 뒤에도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10여 분 뒤 교대역 사거리 인근에서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고 차에서 내려 항의하는 운전자까지 친 뒤 달아났습니다. 이후 47분 동안 6km 가까이 더 운전을 하며 모두 차량 7대를 잇따라 추돌했고 이로 인해 8명이 다쳤습니다. A씨는 이곳에서 주차돼 있던 마지막 피해 차량을 충돌하고 검거됐는데 아는 경찰이 많다며 난동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진로 변경하다가 탁 박아버리고 이렇게 바꾸다가 탁 박아버리고 또 여기 와서는 또 주차된 차를 박아버리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7%,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를 일단 귀가 조치하고 사고 현장 CCTV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애플의 간편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오늘부터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애플 휴대전화 하나만 있어도 어디서든 결제가 가능해지는 거죠. 출시 첫날 등록 폭주로 인한 결제 오류가 벌어질 정도로 애플 사용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앞서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던 삼성페이의 강력한 대항마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페이 서비스 경쟁이 아이폰과 갤럭시의 스마트폰 경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물건을 고른 후 휴대전화만 가져다 대면 결제가 되는 애플페이. 오늘부터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SPC, CJ, 롯데 등 대기업 계열사의 카페와 마트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오전에만 가입자가 17만 명을 넘어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아이폰 사용자가 많은 젊은 세대는 애플페이 출시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편하게 지갑 안 들고 나왔는데 급하게 편의시간이 생기거나 주변에 친구들 거의 10명 중에 6명은 아이폰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애플페이 등장해 국내 스마트폰 시장 80% 점유율에 삼성 갤럭시 독주 체제가 바뀔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통신 3사도 애플페이 출시에 맞춰 아이폰 지원금을 크게 늘려 삼성 갤럭시는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삼성페이로 시장을 선점한 갤럭시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연동을 추진하며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애플페이는 현대카드만 지원하고 대중교통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삼성페이는 애플 충성 고객으로 인한 이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변수입니다. 애플페이 사용자가 늘어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삼성페이가 지배하고 있는 오프라인 간편결제 시장에서 큰 점유율 상승으로 출시 9년 만에 한국에 상륙한 애플페이. 간편결제 시장을 넘어 아이폰과 갤럭시의 스마트폰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예년보다 확실히 빨리 포근해졌다 싶었는데 우리의 체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벚꽃이 증명해줬습니다. 부산에서는 102년 만에 가장 빨리 벚꽃 개화가 관측됐습니다. 높은 기온은 물론이고 길어진 일조 시간도 한몫했다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전국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가 4년 만에 열린다고 합니다. 하동원 기자가 벚꽃을 담아왔습니다. 도로가에 늘어선 벚나무에 연분홍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화사한 벚꽃의 자태에 지나던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춥니다. 요즘 날씨가 빨리 풀려서 꽃이 빨리 피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얼굴도 밝고. 부산에서 벚꽃 개화가 관측된 건 지난 19일입니다. 평년보다 9일 앞당겨졌고 관측 102년 만에 가장 빨랐습니다. 이달 들어 부산의 평균 기온은 11.2도로 평년보다 3도 높았고 일조 시간도 18시간 더 길었습니다. 포근한 날씨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고기압 영향 받으면 맑은 날이 많거든요. 하늘에 구름이 없으니까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이번 주말 군항제가 열리는 진해 여자천에서도 오늘 벚꽃 개화가 관측됐습니다. 평년 기준보다 일주일 빨라진 겁니다. 벚꽃이 빨리 펴서 이쁘고 너무 좋아요. 이제 앞으로 군항제도 하는데 벚꽃이 더 활짝 펴서 다시 오면 정말 좋겠어요. 경북 포항과 울릉도에서도 평년보다 최대 16일 빨리 벚꽃이 피었습니다. 봄을 제쳐가는 따뜻한 날씨에 곳곳에서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상 춘분이죠. 곳곳에서 논을 갈고 퇴비를 뿌리면서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한데요. 2년째 가뭄에 시달리는 호남 지역 농민은 애태우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부족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김동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트랙터가 분주히 오가며 흙을 뒤집습니다. 농가리를 하며 올 한 해 농사를 준비합니다. 3월 달에 밭가리를 해야 이제 갈아 놓으면 풀이 이제 못 올라오고. 절기상 춘분을 맞으면서 전국 곳곳에서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파종을 앞둔 고추밭에선 퇴비를 뿌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좀 일찍 뿌려놔야 이게 가스가 빠지거든요, 이게. 그리고 비를 몇 번 맞추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오랜 가뭄을 겪는 호남 지역은 농사 준비조차 어렵습니다. 수확을 앞둔 양파는 바짝 마른 채 생육을 멈췄고 논밭에 물을 공급하는 저수지는 이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봄비가 안 올 게 물이 아무것도 없어. 이 상태 같으면 모내기 못하지. 2년째 이어지는 가뭄에 농사를 준비하는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은 이 모내기를 하지를 못했어요. 물이 없으면 다 작년하고 똑같겠죠. 한 해 농사에 풍년을 기대해야 할 시기지만 물 부족에 농사를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인 호남 지역 농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장동 팀 정민용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사무실에 다녀간 뒤에 1억 원이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선 자금으로 쓴다며 남욱 변호사 측으로부터 쇼핑백에 받아 보관하던 돈이었는데 김 전 부원장이 이 돈을 챙겨간 정황을 재판에서 증언했습니다. 결국 대장동 돈이 이 대표 대선 자금으로 흘러갔다는 주장이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 정민용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증언 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 말씀 해주시죠. 정 씨는 대장동 팀 남욱 변호사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4차례에 걸쳐 운반한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처음 1억은 영양제 쇼핑백으로 받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건네면서 약 가져왔다고 농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용희 형이 올 거라고 답했고 이후 김 전 부원장이 사무실에 왔다 간 뒤 돈이 사라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김 전 부원장은 파란색 사파리 재킷을 입고 있었다고도 특정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돈을 갖고 나가는 걸 정 변호사가 직접 보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수사로 구속된 남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김 전 부원장으로부터 변호사도 소개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만났을 때쯤 김 전 부원장이 맥락 없이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 대화를 녹음하려는 의도로 그런 말을 한 걸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감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북으로 보낸 것으로 결론 내고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대표를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합니다. 김복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혐의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입니다.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 어렵게 되자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고 북한이 요구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도 대신 내게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김 전 회장의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는 독자적으로 대북 사업을 하려고 송금한 것이라며 대북 송금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을 대북 사업에 끌어들이면서 제공한 책자와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쌍방울 임직원이 중국 심양으로 외화를 밀반출할 때 이 전 부지사가 같은 비행기를 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300만 달러의 성격을 이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규정하고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죄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내일 대장동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지금 러시아에선 서로를 친구로 부르는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회담이 끝난 뒤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인데 군사 기술 협력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제의했고
미국은 중국의 이런 행동이 러시아의 범죄를 숨겨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보도에 김자민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러시아 국빈 방문 이틀째 공식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 분야는 물론 군사 기술 분야까지 서로 돕는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4시간 반에 걸친 비공개 회담에서 양국은 공동의 목표가 있다며 반미 연대를 확고히 했습니다. 因为我们是互为最大的邻国，也是战略协作伙伴国。 특히 중재 역할을 자처한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전 해법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Внимательно ознакомились с вашими предложениями п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острого кризиса на Украине. 미 백악관은 중국의 평화 중재안에는 러시아군 완전 철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시진핑이 푸틴을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숨겨주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Instead of even condemning them, it would rather provide diplomatic cover for Russia to continue to commit those very crimes. 미국은 중러 정상회담에 맞춰 우크라이나에 우리 돈 4,500억 원 규모의 무기 지원을 발표했고 EU는 포탄 100만 발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현 정부의 탄소 감축 로드맵이 발표됐습니다. 2년 전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40% 감축 목표는 유지하면서도 기업 부담은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면서 생긴 감축 여유분을 산업 부분에 돌려서 숨통을 틔워준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신경희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석탄을 떼는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인근 식당 바닥은 시커먼 먼지가 쓸립니다. 탄소 감축 계획의 핵심은 석탄 발전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겁니다. 전력 1기가와트시를 생산하는 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석탄 888톤, 석유 733톤인 반면 원자력은 29톤으로 3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지난 2021년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총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8년 대비 40% 줄이는 내용입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발전을 늘리면서 온실가스 감축은 그만큼 여력이 생겼습니다. 정부는 여기서 나온 여유분을 산업계의 탄소 감축 부담을 줄이는 데 돌렸습니다. 산업부문 탄소 배출량은 2년 전 계획보다 3.1%포인트 줄어든 11.4%로 완화됐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의 특성과 수출 경쟁력을 고려해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각계 의견 수렴 후 다음 달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이 같은 탄소 감축 정책이 시급한 이유는 기후 위기가 과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류의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 협의체는 향후 10년에 지구의 존폐가 달려 있다고 봤습니다. 이미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 위기가 이 말을 증명합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중 화창했던 미국 캘리포니아에 이례적인 폭설이 내리고 눈으로 덮여 있어야 할 독일 스키장은 맨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아프리카에 상륙한 사이클론은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모두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 징후들입니다. IPCC는 지금 추세라면 2035년 안에 돌이킬 수 없는 기후 재앙을 맞이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9년 만에 나온 6차 기후위기 보고서에는 유례 없이 강력한 경고가 담겼습니다. Humanity is on thin ice. And that ice is melting fast. 보고서는 특히 기후위기의 마지노선인 지구 표면 온도 1.5도 상승을 이제 불과 0.4도 앞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10년이 위기를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내다봤습니다. Rapid and sustained emissions reductions and accelerated adaptation action is required in this decade when we should be sprinting.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보다 43%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기차 산업처럼 경제 발전과 기후 대책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기후 탄력적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영화 미나리로 윤여정 씨에게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안긴 정이삭 감독이 이번엔 스타워즈 드라마 시리즈의 연출을 맡아서 화제입니다. 박소연 기자가 정 감독을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디즈니의 역대 최고 흥행 시리즈인 스타워즈. 새 드라마 시리즈 만달로리안 연출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에 정이삭 감독은 온전히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I do recognize there are many fans around the world. It's humbling, but at the same time, it's incredibly fun and. 현상금 사냥꾼이 신비한 능력을 가진 아기와 만나 그의 동족을 찾는 이야기. 정 감독이 맡은 세 번째 에피소드는 드라마적 요소가 특히 강조됩니다. That was more dramatic. It was more of a human drama with people that don't have their masks on. So I thought that was an interesting challenge for me to take on for episode 3 to tell a human story. 최근 배우 이정재도 스타워즈의 다른 시리즈에 합류하는 등 할리우드에서도 한국인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창작자로서 정 감독은 이런 현상이 반갑습니다. You know, Lee Jung-jae can be in Star Wars, or that, you know, an American actor might show up in a Korean film or series. I hope there's more of this type of exchange because it means that we'll have new stories. 부산을 자신의 정서적 고향으로 느낀다는 그는 가까운 미래에 한국에서 작품으로 관객들과 만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이 클린스만 감독의 부임으로 우리 축구대표팀 주장이 과연 바뀔지 관심이었는데요. 클린스만 감독 역시 손흥민의 무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손흥민은 우선 내년 아시안컵까지 주장 임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어제 귀국해 시차 적응에 애를 먹고 있는 손흥민이지만 표정만은 밝습니다. 손흥민에게는 토트넘 대선배이기도 한 클린스만 감독과의 첫 훈련은 화기애애 그 자체였습니다. 구단에서도 참 너무 좋은 분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얘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더 많이 기대가 됐던 것 같습니다. 클린스만 감독도 손흥민과의 만남에 대한 설렘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I'm very proud to coach him. He's one of the best strikers in the world. 클린스만 감독의 부임으로 새롭게 대표팀이 정비되는 만큼 주장이 바뀔 것인지에 대한 축구 팬들의 관심도 높았는데 클린스만 감독은 일단 손흥민을 믿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No, Sonny is the captain, and I hope I can help him as a captain to guide us to win the Asia Cup in Qatar. 2018년부터 주장 완장을 찾던 손흥민은 아시안컵 우승의 꿈을 함께하고 싶다고 화답했습니다. 아시안컵이라는 우승컵을 분명히 다시 대한민국을 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꿈인 것 같습니다. 두 슈퍼스타가 사제지간으로 의기투합을 외친 가운데 클린스만 감독의 데뷔전인 3월 A매치 2연전은 TV조선이 생중계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Let me come in, and I'll puff, and I'll blow your house in. 성격 배우 잭 니컬슨이 걸작 공포 영화 샤이닝에서 발작하듯 광기를 터뜨립니다. Here's Johnny. 군기지 사령관 니컬슨이 사병을 죽음에 몰아넣은 혐의로 법정에 서죠. 풋내기 법무관 톰 크루즈가 자존심을 건드리자 분노를 주체 못하고 얼결에 자백해버립니다. You can't handle the truth. Did you order the code red? You're goddamn right I did. 2년 뒤 니컬슨은 현실 세계에서 운전을 하다 앞차 지붕과 앞유리를 골프채로 박살냈습니다. 앞차가 내거리에서 우물거리는 사이에 정지 신호에 걸리자 순간적으로 정신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성질 죽이기라는 영화에서 분노 조절 장애를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를 연기했는데 그마저 걸핏하면 핏대를 세우는 의사였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발끈, 왈칵, 욱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헐크로 변하는 사람들로 보복운전 이른바 길 위에 분노가 넘쳐납니다. 그제 휴일 경부고속도로에서는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부부가 다투다 60대 남편이 홧김에 차를 세우고 내려버린 겁니다. 그 바람에 뒤따르던 고속버스가 차를 들이받으면서 조수석에서 내리던 아내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에서 부부싸움을 확인하고 남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뚝성이 살인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현실의 이 일은 너무 슬픈 일이죠. 미국에서는 조수석에 앉아서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치는 것이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로 통합니다. 남편은 소리를 질러대고 아내는 눈물을 흘리다 대판 싸우게 되거든요. 차 속만큼이나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곳이 정치판입니다. 국정감사장이나 청문회장은 고함과 욕설을 자제하지 못하는 의원들로 난장판이 되곤 합니다. 우리 정치는 분노를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져 서로 터뜨리는 눈먼 분노를 정치 동력으로 이용하려더니 말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가? 혹시 정치가 우리 사회의 집단 분노 조절 장애를 부추기는 건 아닌지요? 치미는 분노를 누르는 방법으로 흔히 복식 호흡과 숫자 세기를 권합니다. 시는 상대가 턱없는 분노를 훅 끼쳐올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 넘기라고 합니다. 나를 찍어라. 그럼 난 내 도끼 날에 향기를 묻혀주마. 3월 21일 앵커의 시선은 분노는 너의 것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전보다는 많이 옅어졌습니다. 그래도 내일까지는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가 남아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청주와 서울이 24도 등으로 중부 지역은 다소 덥겠습니다. 반면 남부 지역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겠는데요. 날이 흐리고 비가 오기 때문입니다. 강수량은 5mm 정도로 매우 적겠고요. 내일 밤부터는 충청과 경기 남부 지역에서도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에는 기온이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포근한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요즘 기온 차이가 심하니까요. 기온에 맞는 옷차림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1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